2023년 1월 11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로 아침 시작하시는 분들 그중에서 와 이거 볼만해 재밌어라고 주변에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소셜미디어에 시청 인증샷 올려주시는 분들도 바로 그런 감사한 맞습니다. 분들이죠.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저희가 뽑은 두 분 지금 자막 나갑니다. 자, 부산에서 인증샷 올려주신 SS0526님 거는 큰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크게 보겠습니다. 네. 자, 출근이 늦어지면서 아침마다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생겼다. 아나운서가 친근하게 생겨서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듯이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친근합니다 좀.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캡처된 제 순간 포착된 제 표정은 친근하지가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리준영 님도 저희가 뽑았는데요. 상클 보면서 미라클한 한 해 되길이라고 새해 소망과 함께 인증샷 올려주셨습니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클 미라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두 분 저희가 직접 뽑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세요. 네, 방금 리준영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라클한 한 해, 미라클 모닝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머니클래스에서는 지난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확 푼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 혼란한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 내 집 마련 타이밍 잡기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클 라이프 시간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악역 열풍, 그리고 태국에서 성황리에 끝난 골든디스크 시상식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우리의 날씨 막내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오늘 날이 풀리다 못해서 낮 기온이 거의 3월 초중순 정도까지 오른다고요? 네, 맹렬했던 추위는 감되었고 오늘 낮에는 초봄같이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따뜻한 서풍과 함께 햇볕이 잘 들어오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뛰어오르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무려 9도까지 올라서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진 공기가 차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서 대기질은 좋지 않습니다.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종일 유지되겠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는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이 고기압의 흐름을 타고 건조한 서풍이 불어와서 건조특보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면서 전국이 영상기온 보이겠습니다. 광주 13도, 부산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그동안 꽁꽁 얼었던 강이나 호수의 얼음이 녹아서 깨질 수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상클해 주시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수요일 출근길 지금 어디가 많이 막히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길게 막히는 곳들이 살펴지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도봉 지하차도 출구에서 성수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였다가 여의도 주변에서도 다시 한번 속도를 줄입니다. 반대 김포 쪽은 이보다는 여유로운 편이지만 한남대교 주변에서는 부분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고요. 용인이나 분당 지역에서 들어오신다면 분당 수소로 청담대교 방향으로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용인 서울선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서순지 요금소 부근에서 부분적으로 답답하게 통과합니다. 경부선은 오늘도 서울 쪽으로 도심 이동이 많이 어렵습니다.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정체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기질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내기 순환 모드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조사였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거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약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꺼낸 말입니다.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기 전 시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간 탓에 어렵게 말을 이어간 이 대표는 검찰과 마주한 시간을 짤막하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때 여러 기업에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시민축구단의 기업 자금을 유치해 세금을 아낀 적극 행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받는 시간은 서면 진술서로 가름한다며 말을 아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시간은 늦은 밤이었는데도 여전히 이 대표를 사이에 둔 찬반 집회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인천 신항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있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검거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지요. 이들이 검거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힌 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 50분쯤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태국 현지 경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현 회장을 태국의 바툼타니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은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로 인터폴이 적색 수배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쌍방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보다 한 달 앞서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해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며 주가 조작과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쌍방울 관계자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태국과 라오스 등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을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 등과 즉시 협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입국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인천 청라동 북인천 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광역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가 밀리면서 차 7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버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당초 3%로 전망했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3%포인트 낮춘 1.7%로 내다봤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세계은행은 선진국들이 계속 돈줄을 조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어서 성장률을 더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취약해 어떤 작은 자극에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거세게 비판해왔죠. 대통령실의 강한 압박에 결국 직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나 전 의원 오히려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심려를 끼쳤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해선 사의를 표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이 언급한 저출산 해법에 대통령실이 해초까지 언급하며 연일 비판하자 결국 직을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당대표 출마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공직을 내려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공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나 전 의원은 수석급 인사에게 사표를 내야 하는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심 개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체 당권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두 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라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Good morning everyone. 이도성입니다. 월드보이인 줄 알았잖아요. 당신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진짜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꾸 내 인사를 뺏어가요. 이거 어떻게 말려봐 좀. 하나 만들어드려야 되겠어요. 네, 도시락 보이. 바로 할까요? 인사에 신경 쓰지 마시고 도시락을 소개해주세요. 도시락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내 개인정보. 이게 통신사 LG U+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저 U+ 쓰거든요. 이 피해 규모가 무려 18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LG U+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해 공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야,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18만 명이나. 이거 어떻게 유출이 된 건가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 2일에 정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출 사실도 몰랐던 겁니다. 이 회사 측이요. 그리고 이튿날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차차 밝혀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이 공지를 어제 했어요. 이게 일주일 정도 공개가 늦어진 건데 U+ 측은 유출 정보와 이용자 정보를 대조해 피해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성 씨 U+ 쓴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거? 저도 유출된 거 아니에요? 일단 뭐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U+가 이제 정보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고객들한테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만약에 됐다면 어떤 정보인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LG U+가 작년에도요. 고객 맞아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네,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우려가 됩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옛날 도시락 준비를 했는데요.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불미스러운 일은 없다입니다. 이게 이 가수 겸 배우 최정원 씨가 이제 불륜설에 휩싸였습니다. 기혼인 여성 지인과 뭐 부적절한 관계다 이런 게 뭐 해당 여성의 남편의 주장인데요. 이에 최 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최 씨가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해당 여성은 어릴 적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여성을 만난 건 맞다. 근데 이제 안부만 나눴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과 과장된 상상이 기사화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오히려 제보자인 그 남편이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최정원 씨면은 예전에 그 그룹 유엔 출신. 맞아요. 2인조 남성. 네, 그죠. 뭐 그 히트곡도 굉장히 많았죠. 한때 슈퍼스타였는데 그 오랜만에 근황을 듣게 됐는데 이런 또 안 좋은 소식이라서 맞아요.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네요. 뭐 배우 활동도 하고 그랬죠. 이게 2000년에 남성 듀오 그룹 방금 말씀하신 유엔으로 데뷔해서 유명해졌고 또 배우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 불륜설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제보자는 그 최 씨가 만났다는 그 여성의 남편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내와 최 씨가 주고받은 채팅 메시지 지금처럼 저렇게 공개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 네. 뭐 함께 한강에 가고 뭐 술을 마신 듯한 그런 내용도 보이는데요. 현재 이혼 과정을 밟고 있고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최 씨가 반박을 했던 겁니다. 네, 뭐 아직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최정원 씨 말대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르칠 것 같네요. 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한번 세 번째 도시락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20대는 옛말. 이게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20대라는 건 이제 옛말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결혼 정년기란 말 자체가 지금 맞죠, 이제 맞지 이제는 않죠. 많이 쓰지 않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맞아요. 요즘 주변에서 사실 20대에 결혼하는 사람 제 주변에 사실 흔치 않거든요. 이게 이제 통계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져서 지난해 처음으로 3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20대 여성을 넘어섰는데 이게 1990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래프로 한눈에 쫙 나오죠. 저기서 마지막에 뒤집혔죠. 1990년엔 20대 초혼 건수가 30대의 18배였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8배, 그리고 또 10년 뒤엔 2배로 줄어들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이게 역전을 했다고 해요. 이게 여성 그래프인데 남성은 이미 2005년에 뒤집혔다고 합니다. 30대가 훨씬 많대요. 하긴 저도 최근에 20대에 결혼한 사람은 잘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결혼식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뭐 매주 뭐 한두 개씩 있는데 작년에 결혼한 커플 중에 20대 저 딱 한 커플인가 봤습니다. 상당히 적죠.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이 31.1세, 남성이 33.4세였다고 하네요. 30년 만에 여성은 6.3세, 그리고 남성은 5.5세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평균이 모두 30대인 거죠. 이게 취업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연령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요새 뭐 내 집 마련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취업 이런 것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결혼 생각하는 게 젊은 층에게 쉽지 않아요. 네. 비교적 그래도 여기서 제일 젊은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취업을 되게 늦게 했고 28에 합격해서 거의 29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요즘 왜 이런지 알 것 같아요. 뭐 결혼을 꼭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은 몰라도 출산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낳으시면 어떻게든 국가에서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뭐. 제발 낳아주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또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게 뭐 나이가 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런 인식이 있었다가 사실 최근에는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결혼이다, 이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실 뭐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보고 있지? 나가. 방송 이렇게 할 거면 나가. 이동훈 기자가 이 아이템을 집에 전달하려고 고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부남의 처절한 몸짓. 가혁 씨는 어때요? 저는 뭐 말 안 해도 다 행복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진짜 신봤다입니다. 이것도 와이프 얘기 아니죠? 알겠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제가 신봤다 하긴 했는데 이게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게 그렇죠. 신봤다죠. 이번에 진짜 심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바로 준비했습니다. 저게 산삼이에요. 엄청 커요, 저게. 어머. 네, 모양도 잘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전남 순천과 화순 경계 산지에서 한 등산객이 발견한 산삼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엄청 크잖아요. 이게 어제 한국전통신만이협회가 저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무게가 무려 415g 희귀 산삼이라고 합니다. 저 산삼을 캐는 데만 조심해서 캐야 되거든요. 그쵸? 뿌리 안 상하게 3시간 걸렸대요. 야, 이거는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대단해, 이거 진짜로. 딱 봐도 커 보이죠? 네. 저게 현재까지 발견된 산삼 중에 뭐 최대 크기, 세계 최대 크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감정가만 6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14년 전에 중국 산삼 시장에서 6억 원에 팔린 산삼이 있는데 이것보다 100g이 더 무겁대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신만이 협회에 따르면 이 산삼은 색상과 형태, 뭐 수령, 크기, 무게, 맛, 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정말 대단한 산삼이라고 합니다. 협회 측은 국내 인삼과 산삼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이 산삼을 매입하고 또 이제 종자를 확보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등도 과학적인 이 분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의뢰한다고 합니다. 크네요. 와, 저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근데 왜 신봤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그 심이 인삼의 옛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삼을 발견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인삼 찾았다, 산삼 찾았다. 이게 산삼이 영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사람의 눈에 띄면 이게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신봤다라고 크게 외치면은 뭐 산삼에 혼이 놀라서 제자리 도망을 못 가고 제자리에 멈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이게 또 신만이들은 이 신봤다라는 말을 들으면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게 다른 신만이들은 그런 주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요즘엔 뭐 소리치지 않고 뭐 무전기로 신봤다 이렇게 3번 외친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근데 참고로 주의하실 게 나도 신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이나 야산에서 무단으로 뭐 삼이나 약초를 캐면 이게 사실 다 불법이랍니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절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는 신만이 등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캐러 다닌다고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사진 보셨으니까 좋은 기운 연초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월드클래스로 또 넘어가 볼까요? 신보세요, 대한민국. 자, 오늘은 중국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콕 집어서 이 조치를 한 건데요. 중국 외교부는 어제 이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대등한 조치,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드러낸 거죠. 또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사전 예고도 없이 당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학적인 방역 조치를 하라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들어보겠습니다. 从事实出发，科学适度制定防疫措施，不应借机搞政治操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제 코로나 대유행 한번 해서 위기가 있었다가 겨우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또 다시 큰 유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강하게 하는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당연한 방역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이런 중국의 태도가 반중 정서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요 도시 화장장이 주변이 오가는 차량과 막 대기줄로 가득한 모습이 이렇게 위성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 보시겠습니다. 위성 사진은 중국 크레메토리움, 그러니까 화장터의 군중을 보여준다는 제목에서 이 실태를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6일과 24일 화장터 사진을 각각 비교를 했는데 왼쪽 보시면 이렇게 전에는 한산했지만은 지금 막 차들이 줄지어서 오른쪽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모습은 중국 내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데가 이제 허난성이라는 데인데 여기 뭐 주민의 90%가 감염됐다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네. 아니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 빼고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 소식입니다. 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국민 배우죠. 윤여정 씨 소식을 왜 이 월드에서 전하냐? 이게 윤여정 선생님이 브래드 피트, 윌 스미스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있는 이 미국 대형 에어전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이거 경사입니다. 자,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의 기사 보시겠습니다. 윤여정, Historic Oscar Winner, signs with the CAA. 그러니까 역사적인 오스카상 수상자 윤여정, CAA와 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CAA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대형 에이전시입니다. 브래드 피트를 비롯해서 메릴 스트립, 윌 스미스, 톰 행크스 등이 소속되어 있고요. 팝스타 비욘세와 저스틴 비버도 이 회사 소속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이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이정재 씨 그리고 정우현 씨가 이 소속이고요. 영화 또 브로커 그리고 또 전우치, 강동원 씨도 이미 계약을 맺고 미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사실 윤여정 씨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후쿠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잖아요. 그런 갈등을 겪은 데서 나왔는데 뭐 잘 된 것 같아요. 엄청 잘 됐습니다. 후쿠와의 결별 이후에 첫 행보가 이 미국 초대형 에이전시와의 계약인 만큼 향후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윤여정 선생님은 현재 파친코 시즌2 제작이 확정돼서 촬영을 위해서 출국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77세지만 여전히 멋진 모습,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시죠. 하루빨리 화면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산삼 한 뿌리 드려야겠어요. 드려도 되죠. 진짜.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흔히 배고픔보다 집 없는 서름이 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집주인의 삶이라고 마냥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자, 근사한가요? 네. 실내 면적은 좀 꽤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가 조금 특이하죠. 지금 한쪽 벽에 막 빨간색 페인트도 있고 지금 보시면 문을 또 경복궁에서 떼간 거 아니야? 철문처럼 보이게 꾸몄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마른 거 같고 쓰레기도 지금 너무 많고 네네네. 눈 닿는 곳마다 뭔가 좀 어색하고 엉망진창입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이런 집 바로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집 자체는 좀 좋아 보이는데 저런 상태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거 다 치워야죠. 네, 이 미국의 한 집 주인이 임대를 줬던 집 상태를 보러 갔다가 분통이 터져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단기간 집을 쓸 세입자를 들렸는데 상의도 없이 막 페인트 칠을 해놨고. 야,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큰일 나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제공했던 가구도 지금 뜯어서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전후 지금 비교를 해보는데 차이가 지금 너무 확실합니다. 네, 게다가 문제의 세입자는 요래놓고 그냥 도망갔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집주인 동의 없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원상복구라도 해야죠. 네, 그런 상식이 있는 세입자라면 애당초 지금 저런 상태로 만들지도 않았겠죠. 네, 집주인은 지금 수습이 막막하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비용도 상당히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지금 기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언제 다 치웁니까? 네, 다음 소식 바로 또 가볼까요? 자, 한 남성이 지금 비행기 안에 셀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도 불고 막 뒤가 좀 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네. 시베리아 상공을 날던 중에 갑자기 비행기 뒷문이 열린 겁니다. 무슨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이 막 악당들이랑 싸울 때나 보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아이고. 왠지 톰 크루즈가 좀 맞아요. 뛰어낼 것 같잖아요. 나올 것 같아요. 자, 사고가 난 비행기는 이 25명의 승객을 태우고 러시아 극동 북부에 위치한 마가단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난데없이 뒷문이 열리면서 기내 압력이 빠르게 떨어졌고 막 수화물이 바깥으로 휩쓸려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승객의 말에 따르면 하마터면 이 사람까지 날아갈 뻔했다고 하네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무사한가요? 다행히 탑승자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종사가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곧장 출발지로 비행기를 돌려서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항공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전도가 오르고 있어서 저는 항공기가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정말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도 비행기 타게 되면 떠오를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죠? 이런 거 들으면 좀 마음이 놓일까요? 사고가 난 비행기는 최대 52석 정도로 기체가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고요. 소련 시절인 1970년대 도입됐다가 37년 전에 이미 단종이 됐는데요. 옛날 거군요. 네, 옛날 거예요. 전문가들은
운행되는 비행기가 이 노후 기종이라 더 이상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오락가락 부동산 시장, 어느 장단에 맞출까? 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그러니까 쿵 하고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 분위기를 보면 조금씩 꿈틀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집값 바닥은 멀었다. 규제 완화도 소용없을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 발표 후에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시장. 이 혼란한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란합니다. 네. 지난주에 그 서울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다 규제를 다 풀었는데 네네. 집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좀 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실제로 문의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야 될 땐가? 갈아타야 되나? 이런 문의들이 좀 있고요. 제가 어제 현장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네. 요즘 잠실, 규제는 풀리지 않았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진 잠실 지역을 갔다 왔는데 급매물은 좀 소진이 됐고요. 집주인들이 일부지만 거래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일부지만 매물을 좀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심리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건 뭐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 강남에서는 근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네네. 또 서울 전체로 보면 매물이 좀 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네. 좀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되나요? 이게 뭐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한 2.4% 정도 매물이 늘어났는데 이게 실제로는 왜 매물이 이렇게 늘어났냐라고 네네. 보면 이제 지역마다 제가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자, 그 온라인 집계인데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인데 실제로는 늘어났어요. 아니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되면 이게 뭐 매물을 회수한다든지 이게 정상인데 왜 매물이 늘어났냐라고 하면 서울 대부분 지역들은요. 수도권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고 서울은 10%에서 15% 정도만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노도강 쪽은 많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지역들은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집이 팔려고 생각은 했는데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매물을 내놓고 팔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일부 매물을 회수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나 집값이 아주 비싼 지역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 손해보고는 못 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주인들은 지금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매물을 회수하고 있고 많이 안 떨어진 지역들은 그냥 이번 기회에 팔자라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지금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게 집주인의 심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가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줄고 경착륙 쿵 하는 걸 막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방향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루려면 아직 부족하다. 정책적으로 좀 뭐가 더 필요하다. 하나를 꼽자면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을 풀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제가 어제도 이제 현장 다녀왔다라고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토지거래허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묶여가지고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가 어떤 규제냐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택거래허가와 비슷한데요. 원래는 주택거래허가를 해야 되는데 주택을 이제 허가한다라고 하면 반발이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를 왜 아파트에도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토지를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면 실거주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살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금 증빙도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살 수 없으니까 자금 증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실수요자 아니면 못 사게 되니까 거래가 굉장히 좀 제한이 된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서울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묶인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프 보이시죠? 대부분 중요한 지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치동, 삼성, 청담동, 잠실, 흑석도 있고요. 여의도도 있고 목동도 있고 용산, 뭐 재개발 구역들, 공공재개발 구역들도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 지역이 풀렸더라도 물론 강남하고 송파 지역은 뭐 규제 지역은 아직 안 풀렸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규제 지역을 풀어줬다라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요자 아니면 직접 입주하는 사람 아니면 못 사게 하는 이 규제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도 풀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지막 카드라고 본다면 이걸 풀면 그럼 다음은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정부는 좀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올 4월에서 6월 정도에 토지거래허가 이제 갱신 기간인데 좀 많이 풀릴 것 같고요. 정부가 기다리는 마지막 카드는 그래도 뭐 DSR 카드 아직 쥐고 있잖아요. LTV만 풀어줬지 DSR이 이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니까 DSR 카드가 있고요. 그래도 집값이 더 떨어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양도세 특례 5년간 면제, 특례 이런 카드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정부 카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집을 이제 마련하려던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정책에 오히려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더 떨어지게 놔두지. 우린 더 떨어지면 사려고 했는데 이거 뭐냐. 왜 오르게 또는 이 떨어지는 속도를 왜 늦추려고 하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이거 왜 그러냐. 집값 더 떨어져야지. 오르는 게 얼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더 떨어져야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집값 올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굳이 정부 편을 들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빠르게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빠르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내수 경제가 침체가 되고 건설 경기도 침체가 되고 깡통 전세, 역전세는 또 빠르게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금융 시장에도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를 천천히 안정이 되는 거는 좋은데 천천히 좀 집값이 떨어지자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살짝씩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뭐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속도를 좀 늦추자는 거죠. 이 정도 풀어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고요. 설사 오르면 다시 또 규제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착륙 그러니까 쿵 하고 떨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그러는 건가요?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 우리 전세만 보더라도 우리 세입자들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지금 최근에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내가 이사 갈 수도 없고요. 내가 새 집을 사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당장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집값 떨어지게 되면 대출해준 은행들도 어떡할 거예요? LTV 아무리 50% 60% 지켜줘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천천히 안정되는 걸 원하지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건설사 부도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땐 그러네요. 건설사 부도도 많이 생기고요. PF 대출도 문제가 생기고요.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은 경착륙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정부 정책의 배경이었군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너무 빨리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저점에 또 집을 살 기회를 또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어쨌든 뭐 풀렸다고 하니까 언제 들어가야 되지?라고 고민이 많이 들 텐데요. 요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팁을 주시자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타이밍 잡는 게. 그래서 집값 더 떨어지면 나 집 살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떨어지면 못 사는데요. 우리가 가격하고 거래량 이 비교 차이를 좀 해봐야 됩니다. 가격과 거래량을 잘 봐라. 그렇죠. 그래프를 한번 보죠. 이게 집값도 순서가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닌데 침체기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죠. 이제 침체기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좀 늘어나요. 이게 불황기. 그래서 침체기에서 불황기로 넘어가는데요.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이 불황기에 들어가죠. 이때 들어간다? 왜? 불황기 다음에는 회복 진입기로 들어가거든요. 집값 하락은 멈추고 거래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으로 가는 초기 단계다 해서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불황기에 많이 들어가고요. 좀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은 아니야. 바닥을 찍고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되니까 바닥을 찍는 가격 하락이 멈추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회복 진입기가 들어가고요. 더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아니야. 난 반등할 때 들어갈래.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오르는 회복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위험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정형 투자자로 해서 그러니까 저점이 이미 찍히고 나서겠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쯤에 들어가도 크게 손해는 아닐 테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저도 추천드리는 게 안정형 투자자 회복 진입기나 또는 회복기 정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사실 불황기에 들어가는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그렇죠. 위험도도 커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자금이 충분히 되는 분들, 설사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겨서 집값이 추가 하락을 하거나 침체가 오래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놨다가 안정형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극은 저한테 좀 오래된 꿈 같은 존재이고요.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이고 이번에 도전하게 돼서 기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올해도 폴짝 토끼띠 스타들, 이 검은 토끼의 해에 맞아서 이렇게 이번 토끼띠 스타들, 올해 주목되는 스타들을 좀 꼽아 보셨군요. 네, 99년 대표 이제 스타 토끼띠 스타이자 또 이제 주목받고 있는 20대 여배우 바로 네. 김유정 씨입니다. 토끼 같아요. 네, 생긴 것도 그렇고 아주 귀엽죠. 네, 김유정 씨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꿈이었던 연극 무대에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1월 28일 개막하는 연극 섹스피어 인 러브에 이제 출연을 합니다. 이 작품은 섹스피어가 연극 오디션에 남장을 하고 등장한 귀족의 딸 비올라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김유정 씨는 이제 극 중에서 비올라 역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와,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니까 너무 예쁜데 김유정 씨 올해 25살이에요. 근데 올해가 벌써 데뷔 20주년. 이라고 하더라고요. 데뷔 후 첫 연극에 도전장을 내민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김유정 씨는 대학에 이제 진학하지 않고 연기를 해온 케이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체 연기 외에 아무래도 연기를 해볼 경험이 없었는데요. 몇 달 동안 하나의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한 반복되는 연습을 한번 겪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의 작품에 파고들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연기를 해보고 싶어서 연극을 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막바지 연습 중이라고 하는데요. 무대에서도 빛날 김유정 씨의 활약 기대해 봅니다. 네. 사진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또 87년생 토끼띠 스타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87년 토끼띠 스타는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전 소속사의 분장이 있던 이승기 씨입니다. 네, 이승기 씨는 최근 연말 시상식에 이제 삭발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영화 대가족 촬영 때문에 이제 삭발을 한 채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도 이 영화 촬영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첫 방송 예정인 JTBC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피크타임 MC로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분쟁을 잘 마무리하고 활동에만 집중하길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승기 씨에 이어서 올해 컴백을 기다리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개인적으로 87년생 스타가 또 있습니다. 네. 이민호 씨, 배우 그렇습니다. 이민호 씨, 곧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작품의 촬영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만나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작년 4월부터 TVN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를 촬영 중이었습니다. 네, 최근 파트너 공효진 씨와 촬영장에서 함께한 모습을 공개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이 드라마는 국내 최초로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제작비만 500억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극 중에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고 우주 관광객 자격으로 우주여행에 합류한 산부인과 의사 공용 역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주선의 무중력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와이어를 타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어떠한 로맨스가 또 그려질지 궁금해집니다. 이승기 씨, 이민호 씨 아주 이 월드스타들의 그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또 75년생 스타까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배우 이성균 씨가 최근에 이제 또 드라마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SBS 금토급 법전에서 시청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이 작품에서는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 장사꾼 은용 역을 소화했습니다. 정글 같은 뒷골목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상남자 역할이었는데요. 굉장히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캐릭터로 좀 열정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반짝반짝 빛낼 또 토끼띠 스타들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근데 너 누구더라? 여전히 예의라고는 없네. 남의 집에 들어올 땐 신발은 벗어야지. 널 죽일 이유가 하나 더 늘었잖아. 적어도 날 알아는 봤어야지. 죽여? 니까지 날 죽여! 그러려고. 와, 두 번째 키워드. 과몰입주의 더 글로리의 빌런들. 와, 이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복수곡 더 글로리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특히 가오의 자로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드라마에 좀 과몰입하게 된다. 저거 진짜랑
구분이 안 욕하면서 된다. 봤다. 이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피해자 역에 이제 문동은 씨, 그러니까 송혜교 씨의 연기도 너무 좋지만 네. 그 주변의 인물들이 굉장히 맛깔나는 연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동은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선물한 박연진 역의 배우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서의 모습을 지운 서늘한 연기로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네. 부유한 환경에서 뛰어난 미모까지 다 갖춘 인물로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누린 그런 유아 독종 캐릭터입니다. 네. 아무래도 남의 삶을 짓밟고 사는 것에 굉장히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캐릭터라서 분노지수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임지연 씨는 이전에 이제 뭐 캔디형 캐릭터나 정의로운 캐릭터, 뭐 걸크러쉬 캐릭터로 주로 시청자들과 만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기 변신이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는데요. 해외 매체들에서도 성공적인 빌런 연기라고 호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작품 공개 후 일주일 만에 인스타그램 계정 수가 이제 팔로워 수가 약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도 차가워 보여요. 네. 근데 이 임지연 씨의 10대 시절을 소화한 배우죠. 그 신예은 씨도 나란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신예은 씨는 정말 그 광기 어린 눈빛과 은은한 미소로 이렇게 상대방을 딱 짓누르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실감나게 연기를 해서 박연진의 이제 악행 서사를 채웠는데요. 사실 이 배우도 첫 악역 도전입니다. 웹드라마 에이튼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굉장히 청량한 그런 에너지를 가진 배우로 MZ세대를 대표하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 연기 변신을 시도하면서 아, 정말 과거의 일진 출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그 학폭 가해자 중에 이사라 역을 맡은 배우 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찾아보니까 본명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예쁘시더라고요. 김희어라 씨. 네, 눈에 많이 띄어요. 희어라 씨입니다. 네. 이사라 캐릭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는 되게 뻔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자신의 죄가 다 이제 씻긴 듯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라서요. 자신에게 굉장히 간대하고 남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뻔뻔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솔한 발언으로 굉장히 분노를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무엇보다 김희어라 씨의 그 약에 취한 눈빛이 있습니다. 그 눈빛이 굉장히 리얼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 라는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배우가 사실 작년에 크게 히트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하실 텐데 네네네. 그 작품에서 탈북자 피고인 계양심 역을 소화했던 배우입니다. 그분이었군요. 네, 동일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연기 변신을 시도했죠. 그 연기력이 필요한 역할에서 굉장히 잘 소화해주는 배우군요. 근데 이 더글로리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주제 의식이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다고요? 네, 최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례가 있었는데요. 태국의 이제 인기 배우죠 옴파와 씨가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옴파와 씨는 BL 드라마 이제 배드 버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배우인데요. 이제 중학생 때 자폐증 학생을 괴롭혀서 이제 이와 관련된 학교 폭력 증언글이 잇따랐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공식 사과에 나선 겁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 글로리 타이라는 해시태그로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사회운동처럼 번지고 있군요. 그러게요. 또 이런 영향을 미치다니. 또 앞으로 파트 2가 남아있으니까 사이다 같은 시원한 복수 엔딩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여주세요. 방탄소년단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로 또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또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네, 참 지난 10년간 함께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마지막 키워드 골든디스크 어워즈 다시 보기. 그룹 BTS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무려 6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군요. 네, 방탄소년단은 지난 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음반 부문 대상을 비롯해서 본상, 인기상, 그리고 이제 제이홉 씨의 개인상까지 포함해서 총 4관왕에 올랐는데요. 6년 연속 음반 부문 대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날은 이제 멤버 제이홉 씨가 대표를 해서 태국을 찾았는데요. 지난 10년을 함께해준 아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군대에 간 진 씨를 제외한 멤버들과 전날 모여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함께하는 순간을 그려본다라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날 제이홉 씨는 굉장히 바쁜 그 비행 스케줄로 이제 빠듯하게 이제 이렇게 시상식에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로 무대는 물론 백스테이지까지 또 환하게 비춰줬습니다. 사실 앞전에도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골든 디스크를 진행할 때 제이홉 씨랑 이제 인터뷰를 할 여러 차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밝은 미소로 환하게 대해줘서 굉장히 좀 훈훈한 분위기에서 라이브 방송을 이끌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취재진으로서 또 직접 겪은 비하인드를 들려주시네요. 근데 진짜 겸손하고 긍정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은. 자, 그리고 또 걸그룹 돌풍의 주역 아이브는 신인상이랑 음원 부문 대상 이렇게 다 가져갔어요. 네, 신인상을 받고 그 해에 대상까지 받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4세대 대표하는 걸그룹의 파워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유진 씨, 리즈 씨, 이서 씨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던 무대를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그럼에도 장원영, 레이, 가을 씨가 참석해서 따로 또 같이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큼은 하나니까 여기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으로 지난 동료회를 자랑했습니다. 신인상을 받는 그 해 대상까지. 진짜 대단합니다, 저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난주에 박정선 기자가 깜짝 놀랄 만한 시상자가 있다라고 공개를 안 해주셨거든요, 이름을. 절대 안 본인이 알고 있는데 못 밝힌다고 했는데 바로 송중기 씨였군요. 네, 송중기 씨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매번 시상식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시상자 섭외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신 입장에서. 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엔 또 특히 8년 만에 해외 개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쉽지 않았는데 이게 요즘은 더구나 영화 외에도 드라마가 사전 제작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방영 중이지 않아도 이제 배우들의 촬영 스케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2달 넘게 공들인 섭외였거든요. 그리고 또 송중기 씨가 작년에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로 크게 흥행에 또 성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골든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연예인이죠. 영국 출신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의 열애를 인정한 후에 첫 공식 석상이라서 더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태국 그 현지에서도 정말 인기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송중기 씨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많은 팬들이 몰려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소셜 미디어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입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비 수준으로 팬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태국을 찾은 송중기 씨는 또 팬들한테 이제 360도로 인사를 해주면서 팬 서비스를 또 전해줬고, 송중기 씨가 이제 가는 식당이나 이제 길 이런 것들이 이제 SNS에 또 이제 공유가 돼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송중기 씨가 이제 무대 위에 등장하자마자 팬들의 함성이 굉장히 비명같이 이렇게 막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K-팝 팬들이 이제 송중기 씨를 안 좋아하는 분이 정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네, 황소영 기자랑 나눌 이야기가 아직 더 남아있거든요. 오늘 수요일 상클 2교시 하는 날이니까 잠시 후 유튜브 상암동 클래스 2교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대됩니다. 홍 기자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겨울인 건지 봄인 건지 헷갈릴 정도로 오늘도 초봄같이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뛰어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진 공기가 차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서 대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44 마이크로그램을 보이는 등 서쪽 지역은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는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이 고기압의 흐름을 타고 건조한 서풍이 불어와서 건조특보가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로 아침까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9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요. 유익한 방송이다.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꼭 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상크리 분들 중에 한 분은 주변에 추천해서 상크 시청률 너무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유쾌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또 생방송 중에 시애틀에서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 상클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또 저희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진짜 좋은 거 나만 보기 아깝잖아요. 앞으로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월수금 본방 끝나고 이어지는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도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바로 시작되는 상클 2교시 황소영 기자와 흥미로운 연예계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QR코드 찍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